바렐은 평화로운 시골에 사는 검술의 대가다. 이미 검과 마음이 하나 되는 경지에 이르렀지만 그는 여전히 수련을 멈추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건 30이 넘었는데도 여자친구가 없다는 거다. 존경하는 노부치는 자주 이 얘기를 꺼낸다. 사실 손주를 안아보고 싶어 하신다. 베르는 수련 얘기를 하지만 아버지는 20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얼른 아내를 찾아오라고 하신다. 나이가 있으니까. 아들이 효도할 의무를 무시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M의 주된 일은 마을 주변 많은 제자에게 검술을 가르치는 것이다. 제자가 점점 많아져서 다들 자기 자식 아니면 손주라고 둘러댄다. 그리고 아직 아내가 없으니 손주가 있을 리가 없다. 아버지는 무도간에 예쁜 여자들이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냥 대충 한 명 골라 아내로 삼으라고 하신다. 바로 거절하고 아버지가 덜 말하게 다른 곳으로 가버린다. 안으로 들어가서 계속 시합하며 제자들을 지도한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M은 항상 검을 쥐고 있었다. 어릴 적엔 위대한 검사가 되는 꿈을 꾸었지만 자신감은 별로 없었다. 게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속도가 느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슬퍼하지 않고 자신이 이곳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위대한 검사는 아니지만 가르치는 재능은 뛰어나다. 그래서 많은 제자가 배우러 온다. 또한 가르친 자들은 대부분 훗날 성공을 거둔다. 식사 시간에 아버지는 다시 아들의 결혼 얘기를 꺼낸다. 돌아서서 아내도 그렇게 생각하냐고 묻자 그녀는 부드럽게 말한다. 언젠가는 하게 될 일이야. 베로는 어머니가 정말 대단하다고 느낀다. 한마디만에 아버지를 말문 막히게 한다. 그렇지만 손주를 안아보고 싶어 하신다. 바로 그때 밖에서 옛 제자가 문을 두드린다. 그녀는 알루시아로 현재 왕실 기사단장이다. M의 가르침이 결실을 맺은 셈이다. 그는 오늘 온 이유를 묻고 그녀는 상황을 이야기한다. 현재 자신도 부하들에게 검술을 가르치고 있다. 베로는 어릴 적부터 알루시아가 재능 있는 원석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오늘 온 목적은 M이 기사단 특별지도자가 된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다. 그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왕실 인장이 찍힌 추천서를 보여준다. 거절하면 확실히 사형당할 거라 농담이 아니다. 알리아가 빨리 준비하라고 재촉한다. 나는 마차 밖에서 기다릴 테니 바로 출발하자. 내일은 수업이 없어서 오늘 일부러 와서 무도간에 영향이 없게 했다. 아버지도 듣고 찬성하며 며느리도 데려오라고 한다. 그리고 바로 M과 알리아를 엮으려고 한다. 그녀가 매우 예쁘니까. 그는 아버지가 나이 차가 많이 난다며 헛소리한다고 생각한다. 이건 바렐이 모르는 사실인데 알리아는 그를 좋아한다. 그녀는 나이 차를 신경 쓰지 않지만 M에게 감정 얘기를 직접 하진 못한다. 조금 뒤 마차 안에서 청년은 제자가 자신이 준 검을 아직도 쓰는지 물어본다. 아, 졸업 선물이야. 알루시아가 소중히 여겨서 기쁘지만 왕실 기사단장이라면 더 좋은 검을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기뻐하며 이 검이 손에 잘 맞아 바꾸고 싶지 않다고 답한다. 그는 항상 스승이 제자보다 뛰어나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아마 알루시아가 이미 자신을 뛰어넘은 모양이다. 재검사를 받으며 청년은 기뻤지만 30대가 되어 젊은이들을 따라가긴 어렵다. 그녀는 이후 스승을 시골의 검성이라 부른다. 결국 검술 대가가 수도에 오게 되었다. 알루시아가 M을 검성이라 부를 만한 이유는 그가 수많은 검객과 모험가를 길러냈기 때문이다. M은 아마 자신만 그런 생각을 하는 줄 안다. 왕실 기사단 지도자가 되는 일은 그에게 매우 적합하다. 무엇보다 그녀는 이 기회에 스승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어 한다. 그렇게 그들은 해가 질 무렵 수도에 도착했다. 오랜만에 놀러가서 스승은 기념품을 사려 한다. 그 여학생도 내일 밤을 지낼 곳을 찾아보고 나서 계속 생각하기로 했어. 역시 바렐은 사람이 많은 도시 생활에 익숙하지 않구나. 다음날 아침 그들은 전 군 앞에 서서 자기소개를 했어. 알리아는 선생님이 자신보다 훨씬 강하다고 말했어. 그 결과는 많은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했지. 어떤 이는 그저 시골 촌놈일 뿐이라고 생각했어. 몇 마디 말한 후에 민도 너무 감동적인 발언을 했다고 칭찬받았어. 계약서에 따르면 그는 앞으로 일주일에 몇 번 이곳에 와서 가르쳐야 해. 이 일로 무도관에서의 업무에는 영향이 없을 거야. 그때 또 다른 제자가 달려와 인사했어. 그녀는 알루시아와 같은 기수인 쿠론이야. 아직 미숙하지만 현재 이 소녀도 기사로 활동 중이야. 그때를 떠올리면 이 아이가 여기 들어오기 위해 열심히 연습하던 모습이 생각나. 꿈은 이루어졌고 그 공로는 모두 선생님의 가르침 덕분이야. 그들은 여기서 도울 거니까 선생님이 필요하면 뭐든 편하게 시키라고 했어. 저녁에 청년도 기분 좋게 집에 돌아왔어. 더욱 기쁜 건 지금 집에 손님이 있다는 거야. 그 손님은 바렐의 뛰어난 제자 중 한 명인 랜드르야. 이 청년은 이미 가정도 있고 자식도 있지. 반면 선생님은 아직 사랑하는 사람이 없거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왕도에 돌아가서 여자친구를 사귀라 명령했어. 검술 가르치는 일은 잔드리치에게 맡기라고 했고
결혼할 때까지 그곳에 있다가 돌아오라는 요구에 바렐은 크게 충격받았어. 알고 보니 그 청년은 아내가 아이를 낳아서 고향으로 돌아간 거였어. 자신은 모험가 일을 하면서 이 기간 동안 평화로운 곳에서 살고 싶어 했고, 미는 이미 백금 등급까지 올랐는데 그만두는 게 아깝다고 느꼈어. 랜드르는 선생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해. 바르는 10년 전에 가르쳤다고 생각해. 지금의 성과는 모두 자기 노력 덕분이고 나도 도운 건 없다고 했지? 모험가는 부자지만 위험도 크기에 여기나마 검술을 가르치는 것도 좋다고 생각했어. 그 노인은 이 제자를 굉장히 신뢰했어. 젊은이를 인계하고 아들을 왕도로 보내는 게 서로에게 윈윈이니까. 베로는 원하지 않았지만 궁지에 몰려 어쩔 수 없이 결혼을 받아들였어. 다음날 선생님은 다시 알루시아에게 숙소 찾기를 부탁했어. 그녀는 이렇게 하면 선생님을 더 쉽게 꼬실 수 있어서 운이 좋다고 생각했지. 전에 묵었던 숙소는 좋았지만 비싸서 지금은 도시에 좀 머물러야 해서 싸고 괜찮은 곳을 우선으로 골라야 했어. 그녀는 선생님이 자기 집에 와서 지내라는 제안도 했지만 바렐은 그건 안 된다고 단호히 거절했어. 그 말을 듣고 그녀는 조금 슬펐지만 이내 밥 먹으러 가자며 진짜 데이트인 양 초대했어.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왕실 기사단장을 비난하며 낯선 남자와 다니는 걸 문제 삼았어. 베로는 알루시아에게 누명 씌워질까봐 조금 걱정했지. 말한 사람은 리산드라, 그녀의 철천지원수였어. 싸우기 싫어서 그들은 다른 곳으로 갔어. 하지만 덩치 큰 그녀는 계속 따라다니며 선생님이라 불리는 남자가 누구냐고 물었어. 매는 검은색 모험가 휘장을 본 적이 없어서 궁금했지. 올려다보니 리산드라가 선생님이라고 부르더라고. 실제로 그도 그녀를 가르쳤거든. 그들은 오랜 시간 만나지 못했어.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를 꺼내며 자신이 모험가에게 입양되어 검술을 배웠다고 했어. 듣고 나서 그도 그때 일을 떠올렸어. 한때 소녀였던 아이가 이렇게 컸다니 믿기지 않았어. 리산드라는 항상 선생님에게 자신의 성공을 들려주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어. 미는 웃으며 모두 바쁘다고 크게 말했어. 이렇게 그녀가 존경받는 사람이 된 걸 보는 게 기쁘다고 했지? 같이 다니는 이유를 묻자 알루시아는 선생님이 왕실기사단의 지도자고 맨의 숙소도 찾고 있다고 했어. 리산드라는 적합한 숙소를 찾는데 자신보다 잘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지. 모험가로 수년을 지내면서 서로 싸우는 걸 보면 바렐은 이해가 안 됐어. 오후 내내 찾아서 결국 그들이 정한 모든 기준에 맞는 곳을 찾았어. 걔도 알리아한테 고마워해야 돼. 둘이 정말 친한가 봐. 그들도 웃으며 인사하고 선생님이 쉬실 수 있게 자리를 떠났어. 다음날 아침은 젊은 기사들을 위한 첫 훈련 시작일이었어. 하지만 부대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어. 지도자가 되려면 반드시 그들보다 잘해야 하니까. 그래서 선생님과 한판 붙어보려고 했지. 알리아도 그 청년이 드라운이라고 소개해줬어. 게다가 걔가 독단적으로 도전도 했어. 이걸 좋은 기회로 삼아 실력을 보여주려는 거였지. 갑자기 싸움에 끌려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응했어. 모두들 무시하는 눈치였어. 대장은 칭찬만 하니까 강할 리 없다고 생각했지. 걔도 신경 안 썼어. 결국 중년 아저씨일 뿐이라 젊은이들 앞에서 체면만 지키고 싶었거든. 경기가 시작됐어. 평가로는 드라운은 공격력이 강하지만 기술이 부족해서 공격 방향만 살짝 틀면 쉽게 이길 수 있었어. 다들 그렇게 보고 민이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어. 사실 걔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지 않으려 일부러 멈췄던 거야. 그 청년은 전력을 다해 공격했어. 속도와 위력은 대단했지만 공격 방식이 너무 단순하고 예측 가능했지. 계속 밀려나자 결국 최강 필살기를 썼어. 하지만 민은 어떻게든 피해서 재빨리 뒤로 빠져 경기를 끝냈어. 알루시아가 부대장에게 만족했는지 물었어. 걔는 바로 생각을 바꿔 선생님이 너무 훌륭하다며 앞으로 더 가르침을 받고 싶다고 했어. 다른 사람들도 민에 대한 소문을 그만하기 시작했지. 저녁에는 모두 모여 첫 수업을 축하했어. 드라운이 모두의 앞에서 무시했던 것에 사과하며 밥을 샀어. 베로는 갑자기 아저씨가 와서 가르침을 청하는 게 이상할 수도 있지만 그런 반응도 이해한다고 했어. 민도 그 청년에게 개선할 점을 많이 지적했지. 지방에서는 젤리치가 선생님의 아버지와 대화하고 있었어. 민이 여기서 떠난다니 기뻐했지. 그런 실력 있는 검술가가 남은 인생을 가르치는 데 쓰는 건 아깝다고 했어. 젤리치는 브로우만큼 강한 사람은 본 적 없고 아버지는 아들이 며느리를 데려오길 바랐어. 바렐이 왕도로 와서 검술을 가르친 지 일주일이 지났고 모두가 잘 따랐어. 그는 자주 제자들의 실수를 지적하며 개선시켰지. 사소한 일이지만 잘하면 승패를 가릴 수도 있었어. 말 끝나고 돌아보니 누군가가 보고 있어서 조금 쑥스러웠어. 다행히 전에 드라운과 싸워서 사람들이 선생님 말을 듣게 된 거야. 그 후 쿠루니가 달려와 오후에 할 일이 있냐며 시내 구경을 시켜주겠다고 했어.
민이 아직 도시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일주일 내내 여기저기 왔다 갔다만 했거든. 로스는 그게 아깝다고 생각했어. 윗사람이 놀 곳이 많으니까. 여동생은 너무 신나서 선생님을 믿으라며 새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했어. 알루시아는 이때 관계자들과 일하고 있었고 상사도 새 지도자가 믿을 만한지 물었어. 그녀는 단순히 선생님이 기대 이상이라 걱정하지 말라고 대답했어. 마음속으로는 검술마스터가 되고 싶으면 지금처럼 서류 처리에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선생님을 여기 데려올 수 없었어. 가족이 평온한 시골로 이사 온 후 알루시아 부모님은 민에게 검술을 배우고 싶어 했어. 무도관 명성이 오래전부터 알려져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법을 배우는 건 필수였으니까. 이 지역은 기사가 거의 지나가지 않아 위험한 인물도 있었어. 알리아는 처음에 낯선 사람이 무서워서 선생님이 부드럽게 인사하며 다가갔어. 그 다정함에 안심했지. 그 해 훈련반은 모두 훗날 뛰어난 인재들이었어. 선생님은 검술뿐 아니라 경험도 전수했지. 중요한 건 그의 방법이 매우 효과적이었다는 거야. 체력 약한 그녀도 단 1년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 매일 기본기를 반복 연습하는데도 왠지 모르겠어. 알루시아는 전혀 지루해하지 않아. 힘이 날마다 향상되고 전투에 익숙해졌거든. 특히 그녀는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스승님께 칭찬을 자주 받았어. 어느 날 후배가 선배 잘리기 스승과 싸우는 걸 망설이는 걸 보고 이해가 안 됐는데 금세 그 청년은 졌지. 알루시아 차례가 되자 처음엔 흥미를 보였지만 시작하고 나서야 선배가 바렐과 맞섰을 때의 기분을 알게 됐어. 그들은 스승님의 허점을 찾지 못해 떨린 거야. 맹칸, 네가 살짝 움직이는 순간 바로 공격하는 건 아주 잘하는 거야. 그 다음 기간 동안 그들의 무술도장은 다른 곳으로 교류하러 갔는데 연습인이 목 위쪽 공격은 하지 말라는 부탁이 있었어. 양쪽 학생들이 시합을 했지만 이긴 쪽은 모두 민 선생님의 제자들이었어. 알루시아는 한 청년과 대결하며 별로 재미를 못 느꼈어. 그 녀석이 허점이 많다는 걸 알아채고 그녀는 먼저 공격하지 않고 공격받은 뒤에 반격했지.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왜 이렇게 쉽게 이겼는지 이상하게 생각했어. 다른 학교와 맞붙는 경험이 더 쌓이게 해주니까. 그녀가 선생님께 우리 도장이 강하냐고 물었을 때 매는 아니라고 부정했어. 알루시아는 전승 결과를 보고 당연한 줄 알았지. 베로도 상대 학교 스승을 이겼는데 그는 겸손하게 자신의 권법이 상대를 견제해서 그런 거라고 했어. 가끔 두 유파 중 한쪽이 더 유리한 상황이니까 누가 이길지 말하기 어렵대. 그리고 그는 승부보다 자신이 목표로 하는 것에 더 집중하고 싶어 했지. 갑자기 물건을 떨어뜨린 걸 깨닫고 다시 가지러 갔어. 그런데 그쪽 학생들이 장난을 치려 했어. 그들은 전에 여자아이에게 진 게 억울한지 공격하려 했지만 맨이 나서서 공격하지 말라고 말고 검술은 자기 방어용이어야 한다고 말했어. 상대가 멈추지 않고 계속 공격했지만 결국 모두 쓰러졌지. 이쪽 스승님이 소란을 듣고 와서 자기 무리들을 꾸짖었어. 간단히 말해 제자가 그들보다 뛰어난 거였어. 그들은 베로와는 상대가 안 되고 대신 고개 숙여 사과하기까지 했어. 맨은 신경 쓰지 않고 여학생을 데리고 돌아갔어. 비록 좋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녀는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됐어. 상대 스승님조차 실력을 인정할 정도로 바렐은 정말 강해. 하지만 그는 겸손해서 절대 인정하지 않지. 그녀도 자신 때문에 스승님이 다친 걸 보고 울었어. 베로는 동생한테 잘못한 게 없다고 했어. 처음부터 함께 갔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동생의 마음에 좋지 않은 기억을 남겨 미안하다고 했지. 그래서 그가 식사를 하자고 초대하며 보상하려 했어. 그때 그녀는 울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가득해서였다는 걸 알았어. 그 후 알루시아의 전투력은 더 향상되어 자신의 검술 스승까지 위협할 정도가 됐어. 성공 후 맨은 졸업 선물로 검을 주며 동생이 충분히 강해져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고 했어.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으니 오늘이 마지막 수업이라고 했지. 그녀는 자신이 스승님의 일부분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걸 알지만 계속 패기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 선물을 받고 나서 알루시아는 스승님의 압도적인 실력을 증명하고자 기사의 시험에 참가했어. 그곳에서 그녀는 심사위원과 베테랑 기사 전원을 이겼고 아무도 그녀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어. 즉 아직 별과는 거리가 멀다는 뜻이었지. 그렇게 그녀는 가장 높은 점수로 기사단에 들어갔고 맨의 반응 속도가 최고라고 자신했어. 여기서 알루시아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 바로 시골의 성검을 세상에 알리고 싶다는 거야. 그걸 이루려면 지휘관이 되어 많은 업적을 쌓아야 해. 그리고 모든 걸 갖춘 후 10년이 훌쩍 지나 권력과 힘을 쥐고서야 스승님을 초청해 가르침을 받았지. 놀랍게도 바렐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 유일하게 달라진 건 그의 기술이 훨씬 더 예리해졌다는 점이었지. 어떤 사람들은 그가 권력을 남용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녀는 스승님이 남들 눈에 제대로 인정받길 바랐어. 그녀는 그걸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어. 연습실로 돌아왔는데
알루시아가 애미 없어서 물어봤어. 로스킬 쿠르니가 선생님을 데리고 시내 구경을 다녀왔대. 그 말을 듣고 이 여자도 후배가 부러워졌어. 자기 자신도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면 정식으로 사귀는 걸로 간주돼. 이쪽에서는 두 사람이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주로 그 여자애가 놀고 M은 아무것도 못했어. 서쪽 구역에는 맛있는 음식 파는 곳이 많아서 쿠르니가 정말 좋아해. M은 시골 아저씨인 자신과는 이런 번화한 곳이 안 어울린다고 생각해. 마침 다른 여학생 한 명이 다가와 인사했어. F는 쿠르니와 같은 학번이라 둘이 아주 친해. M은 처음에 이 애가 누군지 전혀 몰랐는데 갑자기 자신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니까 죽을 뻔했어. 그 애는 잊혀져서 꽤 슬퍼했지만 사실은 자신이 너무 많이 변해서 기억을 못하는 거였어. 탕검이 수련 과정을 마친 걸 보고 그도 전에 냉정했던 학생이라는 걸 기억했지만 지금은 더 개방적이라 잊었대. 벌써 5년이 지났고 F는 자신이 성장했다고 말했어. 선생님, 지금 작은 애가 마법팀에서 떠오르는 스타래요. 베로는 이해가 안 가서 어떻게 검수를 하면서 거기에 참여하냐고 물었어. 그녀도 쓸마법 부속품을 사야 한다고 했어. 그 애가 반지를 하나 꺼내서 선생님에게 불마법을 시연했어. 그걸 보고 나서야 진짜로 그녀가 마법사라는 걸 믿었어. 이 직업을 할 자질이 있는 사람이 매우 적으니 F는 많은 노력을 했고 검술과 마법 모두 가진 재능 덕분에 유명해졌어. 베로는 그 애를 꽤 좋아해서 도장 떠날 때 약간 슬펐지만 지금은 이렇게 인재를 키워낸 게 매우 자랑스러워해. 마침 도둑이 물건을 훔쳐서 F도 선생님에게 보여주려고 검에 마법을 걸어 도둑의 눈을 부시게 했어. 쿠르니는 달려들어 성공적으로 제압하고 체포했어. 두 사람 다 범죄 대응에 익숙해져 있었어. 검은 머리카락이 자신이 검의 마법을 넣었다고 설명했어. 그는 누가 그렇게 응용할 줄은 생각도 못했대. 검술과 마법이 결합되었으니 F가 영광을 가져왔다고 감사했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하며 시골 아저씨 소리 안 듣게 뭔가 하려고 했어. 누군가 계속 따라와 부르는데 MPH는 대답하고 싶지 않아 해서 상대가 화를 냈어. 돌아보니 어린 소녀여서 배로 가기를 잃었냐고 물었어. 사실 그녀는 M이 F의 검술 선생님이라는 걸 알고 일부러 찾아온 거였어. 소개하길. 그녀는 루시? 마법단 지휘관이야. 저 녀석은 요즘 애들이 이런 걸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혼났어. 바투는 농담 아니야. 게다가 나이도 M보다 많을지도 몰라. 그가 믿지 않으면 보여주겠다 했어. 루시는 산책에 동행이 있으면 더 즐겁다고 거짓말하며 그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갔어. F가 스승 이야기를 하자 그녀가 매우 흥미로워했어. 그 애는 M을 다시 만나 기뻐했대. 검과 마법의 조합은 흠잡을 데 없고 선생님 검술이 매우 뛰어나다고 했어. 바렐은 모든 게 F의 노력 덕분이라며 겸손했어. 자신은 단지 기본만 가르쳤을 뿐이고 그녀가 배우고 싶어 하는지도 물었대. 이 말에 그녀가 딱 마음에 들어 목적을 드러냈어. 바로 선생님과 검술 대결을 하고 싶다는 거야. 강한 상대와 싸우면 자신도 강해진다며 곧바로 싸움이 시작됐어. 처음에 미는 그냥 장난일 줄 알았는데 그녀가 엄청난 마법을 쏟아내 위협해서 검을 뽑았어. 아직 몸을 풀진 않았지만 자기 방어를 위해 싸워야 했어. 그녀는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발전을 보는 거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강한 상대와 싸우는 거라고 했어. M 눈에 자신이 실력 부족하냐고 물었어? 그는 자신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고 겸손하게 대답했어. 루시는 시도해봐야 안다며 거대한 화염구를 던졌어. 베르는 피하면서 접근 방법을 찾았어. 계속 당하면 구워질 테니까. 그녀는 계속해서 수많은 기술을 쏟아냈어. 불마법이 끝나면 얼음마법이 나왔어.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 아직 힘을 다 내지 않았어. 적어도 얼음마법은 베어낼 수 있어서 선생님은 문제 없었어. 그녀가 인정하길 진짜 그가 매우 강하대. 심하게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서 미는 갑작스럽게 바나나 검으로 공격하기로 결심했어. 자신의 속도로 바로 가까이 다가갔지만 상대의 온몸에 불이 붙어 밀려났어. 루시는 웃으며 더 접근하지 말라고 조언했어. 마법사를 능가하는 검술고수라니 정말 대단해. 게다가 더 강한 마법을 쓰려 하고 있어. 선생님도 피하려고 했었어. 불꽃비가 쏟아졌고 그는 마법사와 싸운 적이 없었어. 접근하기 너무 어려워서 정말 최악이야. 최고 반사신경 덕분에 겨우 버텼어. 아줌마가 진지하게 거대한 얼음을 만들어 눌러버리려 했어. 하지만 그는 얼음을 베어내어 공간을 만들었어. 루시는 얼음을 불로 증발시키며 다시 접근했어. 아직 전력을 다하지 못해서 상대를 다시 밀어냈어. 그는 작은 몸집에 이렇게 많은 기술이 있을 줄 몰랐어. 2번 위협당한 후 그녀도 최강 기술을 쓰려 했어. 선생님은 자신이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데 갑자기 몸 전체가 눌린 듯했어. 루시가 준 압력이 엄청나서 주변이 흔들렸어. 지진인 줄 알았어.
미는 맞으면 죽을 거라 생각했어. 다행히 그녀가 멈추고 자신이 어린애 같다고 인정했어. 마지막 마법도 배로를 흔들지 못하면 진짜 끝장이야. 이길 타이밍을 맞췄다고 생각했는데 메인이 이렇게 강할 줄 몰랐어. 그는 멈춰줘서 고맙다고 하고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물었어. 루시는 터져 죽는다고 솔직히 말해. 선생님을 놀라게 했어. 그녀는 자제하면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 가족이 데려갈 수 있게 한다고 했어. 이번 싸움으로 F가 왜 그를 존경하는지 알게 되었고 자기 아버지를 이긴 적도 없대. 루시는 속으로 그 노인이 정말 강하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자신 공격이 등골이 오싹하게 했는지도 궁금했어. 미는 그 공격이 어렵다고 웃으며 상대도 웃었어. 다음에 마법 학원에서 또 만나자고 했어. 오늘 일에 보상하겠다고 약속했어. 베로는 이 분야 재능은 없지만 경험해보고 싶어 했어. 루시는 새 마법 배우면 찾아와서 시험해보자고 했어. 정말 대단해. 장면 전환 F가 기사단에 치유약을 전달하며 선생님과 이야기하고 싶어 했어. 기사단은 항상 그녀에게 마법약을 주문해 흥미로워. 다칠 때마다 허브로 만든 걸 쓴대. 학생도 아침 싸움에 사과하며 메인에게 약을 선물했어. 루시가 얘기해줘서 그가 진짜 단장님을 믿게 됐어. F가 그녀가 젊어 보이는 건 마법 덕분이라며 아무도 나이를 몰라? 베로도 선물을 받고 학생을 탓하지 않았어. 알루시아가 와서 메인과 이야기하고 싶어 했어. 동생은 먼저 가겠다며 나중에 만나자고 했어. 방에 들어가니 랜드라가 모험가 협회를 대표해 도움을 요청했고 기사단도 메인을 초대했대. 주최 측 요청인데 왜 메인을 아는지 모르겠대. 베로가 뭘 가르쳐야 하냐 묻자 첫 던전 정복 준비라고 했어. 긴급 상황 대처법과 선생님의 검술이 필요하다 했어. 던전은 예전에 그도 도전해봤고 몬스터 아이템이 같이 있대. 운 좋으면 보물도 얻을 수 있어. 하지만 위험해서 지금까지도 트라우마래. 첫 도전 때 심하게 맞아 무서웠대. 리산드라는 선생님이라면 문제없을 거라 생각했어. 아루시아에게는 이 제안이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그녀는 선생님의 힘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길 원해. 그 아줌마도 그렇게 듣고 찬성했지만 여느 때처럼 두 사람이 서로 몰고 물리며 양보하지 않아. 이 광경을 보면서 매는 할 말을 잃었어. 그들은 한순간도 화합하지 않을 것 같아 보이거든. 지금은 리산드라가 선생님께 귀 주인의 이야기를 하러 가길 원해. 기사단 규칙상 스승에게는 영향이 없으니 바렐은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 놀랍게도 모험가 협회의 본부가 기사단 바로 옆에 있었고 제자가 선생님을 안으로 안내했어. 루시도 여기 있었고 즉시 그를 앉으라고 초대했지. 그는 왜 그녀가 집처럼 행동하는지 궁금했어. 더 중요한 건 왜 여기 왔느냐는 거였지. 그녀는 사실 상대가 올 거란 소식을 듣고 들른 거라고 말했어. 리산드라는 그녀가 귀주인의 아는 사람이라고 했어. 그는 일어나서 자신을 니더스라고 소개했어. 대체로 모험가 최고라 소개받은 맨을 매우 신뢰한다고 했지. 그 말을 듣고 루시도 그를 추천해서 더욱 안심했어. 비록 도와주기로 한 건 아니었지만 저 노인은 메곤이라는 조수에 대해 소개했고 앞으로 둘이 함께 일할 거래. 그는 입을 열자마자 선생님이 모험가 활동 중에 어떤 성과를 냈는지 알고 싶어 했어. 그 말에 리산드라는 모욕감을 느끼며 화가 났어. 메곤은 물러서지 않았어. 마법단 지휘관 추천이라도 아마추어는 위험한 던전에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고 했지. 바르는 그 말을 듣고 기뻐했어. 아마도 이 일을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불행히도 옆에 앉은 제자는 스승에게 무례한 사람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어. 그는 최근 변이된 몬스터들이 많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말했어. 물론 문제가 생기면 협회가 책임지지만 경험 없으면 시작부터 포기하는 게 최선이라 했지. 맨은 근거를 위해 두 스승과 제자가 전력을 다해 겨루자고 요구했어. 그렇게 하면 맨의 검술 실력이 이번 여정에 참여할 만한지 직접 확인할 수 있으니까. 자양은 다시 그 아이와 맞붙게 되어 미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 하지만 그녀는 두 사람 모두 찬성해주어 더 악랄했지. 그렇게 그들은 많은 모험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훈련장으로 향했어. 높은 등급에 속하는 아이와 싸워보려는 사람은 좀처럼 없었지. 정말 압박감이 느껴지는 장면이었어. 리산드라는 이날을 오래도록 기다려왔어. 그녀의 과거를 떠올리면 참 안쓰러웠지. 상인 가문에서 태어나 부모님은 생계를 위해 이곳저곳을 떠돌았어. 그리고 그날 그들은 길에서 괴물에게 공격당했어. 부모님은 딸의 목숨을 지키려고 그녀를 밖으로 밀쳐냈고 우연히 물에 빠졌지만 덕분에 리산드라는 도망칠 수 있었어. 바로 바가 그녀를 찾아내어 치료했지. 처음에는 부모님을 생각하며 자주 고통에 시달렸어. 멘도스의 가정을 찾을 때까지 그녀를 돌보기로 했고 그렇게 그녀는 검술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어. 스승과 함께하면서 그녀는 점점 더 밝아졌지. 날이 갈수록 리산드라는 활기를 되찾았어. 게다가 모험가 직업과도 매우 잘 맞는다는 평가를 받았어.
얼마 뒤 한 부부가 그녀를 입양하기로 나섰지. 비록 슬펐지만 이 일은 그녀가 앞으로 성장하는 데 매우 좋은 일이었어. 시골에만 있으면 안 되니까. 몇 년 후 리산드라는 골드 등급 모험가가 되었고 한 번은 도적들을 만나 아무 말 없이 싸움에 뛰어들었어. 그녀가 지금 모험가가 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 첫째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처럼 어린 시절 비극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둘째는 스승의 최고 검술 유파를 전파하기 위해서야. 그들은 예전처럼 진심으로 서로 인사했어. 이 모습에 브로우는 매우 기뻐했어. 여전히 자신의 제자니까 기대에 부응하려 최선을 다했지. 현재 리산드라는 쌍검을 쓰고 있어. 실력은 확실히 평범한 사람을 훨씬 넘지만 매는 모두 막아냈어. 그들의 속도는 정말 대단해서 루시는 만족했지. 그는 낸드라가 늘 진지하게 훈련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이렇게 강해졌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녀는 약점이 있었고 맨이 그걸 파고들었지. 단 2번의 공격만에 그는 그녀를 쓰러뜨리고 승리를 거뒀어. 이 싸움 후에 리산드라는 선생님이 여전히 예전처럼 강하다고 칭찬했어. 선생님은 겸손하게 10초만 더 있었으면 자신이 졌을 거라고 하면서 왼손의 약점을 그녀에게 알려줬어. 맨은 이번 일로 다시 의심한 걸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어. 주인도 이제부터 그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며 새 모험가들을 도와 임무를 완수해달라고 부탁했어. 다음 날, 두 스승과 제자는 바로 일을 시작했어. 포르타, 니드리 그리고 살리카스는 운 좋게도 가르침을 받게 되었는데 모두 은등급 모험가라서 경험도 조금 있어. 던전에 들어가자 3명은 마법 아이템으로 근처 몬스터 수를 확인했어. 아주 빠르게 고블린 무리를 처치했지. 2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3명은 첫 임무를 자신있게 완수했어. 하지만 리산드라는 오늘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 몬스터 수가 많이 줄어들었거든. 그때 포르타가 갑자기 공격당했어. 두 스승과 제자는 즉시 달려가 도와주었고 그 생물이 특별한 몬스터임을 알아차렸어. 리산드라는 그 몬스터를 제노그레이블이라고 불렀고 던전 앞 몬스터 수가 줄어든 이유가 바로 이 녀석이 다 먹어치웠기 때문이래. 이름이 알려진 몬스터들은 모두 엄청 강력해서 아무나 우연히 만날 수 없는데 맨은 자신이 정말 운이 없다고 생각했어. 선생님은 리산드라가 회복약을 들고 온 걸 보고 자신이 그녀를 싸우게 하고 자신은 포트를 구하러 갈 상황을 상상했어. 그래서 약을 받으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동생이 오해해서 손을 부딪히며 선생님 성공하라고 응원했어. 선생님은 당황해 급히 그 청년을 구하러 달려갔는데 베르는 반대로 해야 한다며 놀랐지. 그 몬스터가 공격을 시작해서 선생님도 싸울 수밖에 없었어. 몬스터는 강력한 발톱 공격을 계속 날렸어. 맨은 방어하며 약점을 찾으려 했지만 이 생물의 비늘이 너무 단단해서 베어도 별 효과가 없었어. 반대로 한 대만 맞으면 확실히 죽는 상황이었어. 리산드라가 사람을 동굴 안으로 데려가는 걸 본 뒤 민도 안심했어. 계속해서 확실히 하려면 시간을 좀 더 벌어야 해. 그녀가 밖으로 나오면 함께 힘을 합쳐 물리쳐야 하니까. 압도적인 힘으로 제노그레이블은 상대를 계속 밀쳐냈어. 베롤의 몸에 상처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 선생님은 머리가 약점이라 생각해 그곳을 노려 공격했어. 하지만 이 몬스터는 불꽃도 뿜을 수 있었어. 정면 공격하면 반응하지 못해 확실히 불에 타버릴 거야. 맨은 멀리서 검을 찔렀다가 바로 빼며 방어 자세를 취했어. 새 머리를 가진 짐승은 꼬리로 때리려 했지만 베어져 버렸지. 상대를 인정하며 한번 울부짖었어. 맨은 제노그레이블의 불꽃 공격에 밀려 계속 후퇴했어. 이 공격은 막을 수 없어서 거리를 유지해야 했지. 몬스터는 우월한 힘으로 달려들어 시골의 성검을 밀쳐냈어. 민은 시간을 벌며 가까스로 몬스터 등 위로 올라가서 베었어. 몬스터는 화가 나서 하늘로 뛰어올라 그를 떨어뜨리려 했지만 그는 꽉 붙잡고 있었어. 맨은 바람 압력에 눌려 결국 다시 땅으로 내려와 처리해야 했어. 제노그레이블은 몹시 화가 나며 포효했고 주변 일대를 용암으로 바꿨어. 이런 기술이 있을 줄은 몰랐는데 정말 골치 아프네. 그는 거리를 유지하려 했지만 용암이 내부까지 번져 모두가 위험해졌어. 그들의 비명소리를 듣고 싸움을 빨리 끝내야 한다고 생각해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어. 땅이 녹아도 이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어. 몬스터는 아파서 불꽃을 뿜으며 베러를 쫓으려 했지만 다 피했어. 달려가서 검을 눈에 꽂아 제노그레이브를 고통스럽게 했어. 몬스터가 몸부림치면서 자신의 무기까지 망가뜨렸어. 다행히 그때 리산드라가 참전해 선생님을 도왔어. 그녀는 약해진 몬스터 위에서부터 검을 꽂아 빠르게 쓰러뜨렸어. 그녀도 시간을 벌어준 선생님에게 고마워했어. 선생님 덕분에 쓰러뜨릴 수 있었고 늦게 와서 미안해하는 동생 덕분에 매니껌이 부서졌던 거야. 포르타와 2명은 여전히 안전해서 걱정할 필요 없어.
세 명이 나오는 걸 보며 매는 매우 기뻤고 리산드라가 그 일을 다시 얘기해줘서 추억에 잠겼어. 처리가 끝난 후 그들은 몬스터 다리를 협회로 가져가 보상을 받았어. 저 두 사람은 이 괴물이 이름난 당황이라는 것을 알고 매우 놀랐다. 저 여자애는 모든 공로가 선생님께 있다는 말을 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팀은 이미 전멸했을 거야. 베로는 겸손하게 결말을 낸 건 제자라고 했다. 회장은 매우 감사해하며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몰라 했다. 두 사람이 칭찬하는 걸 보고 리산드라 선생님도 만족해하며 나중에 모험가로 초대받았지만 검술 가르치는 걸 좋아해서 거절했다. 밖에 나오자 그 여동생은 주인님이 착각했다고 생각했다. 선생님은 모험가로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니까. 과대평가받는 걸 부끄러워하는 그분. 리산드라도 이번 일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했다. 자신도 민을 너무 칭찬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모두 사실이다. 그분은 정말 강하다. 자신도 검술을 가르쳐준 사람과 다시 싸울 수 있어 기쁘다. 베로는 항상 옳은 선택을 하는 그 아이를 칭찬해야 한다고 했다. 덕분에 모두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다. 성장했다는 칭찬에 리산드라는 얼굴을 붉히며 부끄러워했다. 그녀는 옛날 민과 연습하던 모습을 떠올리며 정말 즐거웠다. 다음 날 민은 다시 쿠루니에게 검술 연습을 받으러 갔다. 무기가 없으면 가르치는 사람이 왠지 이상한 느낌이다. 이 아이도 들를 일이 있어서 오늘 선생님과 같이 갈 수 있어 기뻤다. 그리고 알루시아도 약간 바빴지만 따라왔다. 그녀는 선생님 검을 고르는 게 중요하다며 꼭 같이 가야 한다고 변명했다. 또 그녀는 리산드라와 쿠루니가 민과 사적인 시간을 보내는 걸 질투했다. 그래서 이번엔 독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무기 가게에 대해 묻자 쿠루니는 웃으며 도착하면 민이 깜짝 놀랄 거라고 했다. 그곳은 크지 않은 가게지만 솜씨는 이곳 최고라고 한다. 게다가 주인장은 민의 제자 중 한 명이다. 그는 몇 년 전 민을 처음 봤을 때도 스승님이라 인사했다. 서로 오랜만에 만나 반가워했다. 그는 고향 도장의 특별한 존재다. 반더는 제자 중 가장 나이가 많다. 검을 단련하는 일이 좋아서 검사가 어떻게 싸우는지 알고 싶어 했다. 약간 웃기긴 하지만 제자가 지금처럼 성장한 걸 보고 민은 기뻤다. 오늘 온 목적을 묻자 쿠루니가 무기 점검을 원한다고 했다. 이 귀여운 아이는 단검을 쓰는데 상태가 많이 상해서 수리해도 예전 같지 않다. 새로 사는 게 낫다는 조언이 있었지만 쿠루니는 베로가 그녀에게 물었다. 긴 검으로 바꾸는 거 어때? 대체로 편해서 선생님도 단검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무게를 느껴야 잘 싸울 수 있다. 민의 경험으로 두 손으로 잡는 무기가 적합하다. 직접 쥐어보니 적당한 무게로 평범한 느낌이었다. 선생님이 권하자 그녀는 즉시 새 검을 사기로 했다. 이런 무기를 주니 정말 좋고 기뻤다. 보관 방법을 묻자 주인장은 각 검마다 다르다고 알려줬다. 베레리 무기 고를 차례가 되자 알루시아가 말했다. 선생님 실력으로 맞춤 제작해야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전투를 많이 하지 않으니 필요 없다고 거절했다. 게다가 여기 모든 검은 좋은 품질이다. 말을 마치자 랜드라는 어제 괴물 발굽을 들고 들어왔다. 라이벌을 만나 두 사람이 불쾌했다. 민이 중재하며 작은 아이가 여기 온 이유를 물었다. 그녀는 고급 재료인 제노그랩으로 민의 새 검을 만들고 싶어 했다. 주인장은 놀라며 이걸로 무기를 만들면 희귀한 검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알리아는 물러서지 않고 무기 공급은 자신의 기사단 몫이라 생각했다. 자신이 해결할 수 있으니 맡기라고 요구했다. 상대는 물러났고 베로는 두 사람을 어떻게 설득할지 몰라 말문이 막혔다. 리산드라는 이것이 스승님께 사죄하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튜와이 미네이치는 검이 부서진 것에 신경 쓰지 않았지만 작은 아이는 계속 걱정했다. 주인장은 선생님께 이 선물을 받으라고 권유했다. 리산드라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베로는 선택지가 없어서 결국 동의했다. 반더는 귀한 재료를 손에 들고 괴물 이름이 붙은 검이 만들어질 거라는 생각에 믿기지 않는 기분이었다. 주인장도 이미 계획을 세웠고 선생님 걱정 말라며 최고의 무기를 만들기 위해 일주일만 더 기다려달라고 부탁했다. 일이 끝난 후 그들은 돌아갈 생각이었지만 쿠루니는 선생님을 조금 더 독점하고 싶어 했다. 두 사람은 이후 연습실에 가서 동생에게 새 무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바르는 이미 이 무기를 써본 적이 있어. 스코헌터 검이 두 가지 특징에 대해 이야기했다. 첫째는 횡배기 공격을 할 때 원심력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리카소, 즉 날검에 갈리지 않은 부분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잡으면 중심이 바뀐다. 검 휘두르기가 더 어렵지만 점차 익숙해질 것이다. 선생님은 동생에게 손만 쓰지 말고 엉덩이로 검을 휘두르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이렇게 지도받자 쿠루니는 옛 생각이 났다. 그것은 그가 무도관에서 제자에게 처음으로 가르쳐준 부분이었다. 밤이 되어 바르는 배불리 먹고 아무 걱정 없이 지냈다. 모두 귀여운 제자들 덕분이었다.
집에 가는 길에 그는 불행히도 프로 소매치기를 만났다. 그 소매치기는 지나가면서 돈을 훔치려고 했지만 막혔다. 베로는 엄청난 반응 속도를 가졌기에 매우 빨랐지만 상대가 현장에서 붙잡혔다. 도망치려고 그 소녀는 불마법을 써서 공격했고 베로는 거리를 유지해야 했다. 기지로 돌아온 그녀는 불법자들의 소굴에서 오늘 번 돈을 모두 바쳐야 했다. 돈이 적다 보니 그들은 숨긴 것 있냐고 물었고 우두머리는 프레야가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돈 벌라고 강요받았기 때문이다. 갑자기 그때 그녀는 중요한 물건을 떨어뜨린 것을 깨달았다. 한편 바로는 그 물건을 주워들며 자신은 불에 약하다는 걸 새삼 느꼈다. 며칠 후 선생님은 드론과 다른 이들을 계속 개별 훈련시켰다. 그는 최근 많이 발전해 상대를 속이는 허수 기술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자신의 반사신경으로 쉽게 방어하고 전투를 끝냈다. 그는 이 청년을 칭찬했지만 자신은 더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쿠르니도 쇠무기로 싸우는 것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양손검을 쓰는 것은 꽤 모모한 선택이었지만 전문가가 감시해서 문제가 없었다. 드론도 그가 빨리 실력을 키우길 바랐다. 현재 기사단이 인력이 매우 필요하기 때문이다. 왜 급한지 물으니 최근 어둠의 황혼이라는 도적단이 몰래 수도에 침입했다고 했다. 그들은 큰일이 일어나기 전에 왕실 경호원과 협력해 수사 중이었다. 소굴을 찾으면 청년이 즉시 공격하기 원해 인력을 집중시키려 한다. 베로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면 절대 지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상대를 압도하면 더 안전할 거라 했다. 이런 일은 드론도 선생님처럼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직접 해결하려 했다. 그는 그때 주운 물건을 꺼내 두 사람에게 보여주었다. 쿠르니는 귀여운 목걸이라고 생각하며 선생님이 그걸 팀장에게 주려는 줄 오해했다. 그리고 더 성숙한 사람에게 줄 걸 추천했다. 양쪽 모두 당황했는데 그건 그냥 주운 물건일 뿐 선물할 생각은 없었다. 바르는 자신이 소매치기 당할 뻔했던 일을 이야기했고 잡은 손을 놓친 이유가 상대가 마법을 써서였다고 했다. 최근 그는 불마법을 자주 상대해 조금 지쳤다. 쿠르니는 마법을 쓸 수 있다면 왜 소매치기를 하느냐며 이상하게 생각했다. 이 능력은 희귀하고 마법학원에 입학하면 지원을 받는다. 어린이와 어른 모두 학원 기숙사에서 살 수 있다. 졸업 후에는 마법사나 모험가가 되어 자유롭게 돈을 벌 수 있다. 드론은 그게 이상하다 생각했다. 상대가 물건을 통해 마법을 쓴다면 이해되지만 물건도 도둑맞을 수 있으니까. 쿠르니가 선생님에게 그 물건을 어떻게 할 거냐고 묻자 잃어버린 사람에게 돌려줄 거라 답했다. 론은 기사단 접수처에 두라고 조언했어. 누가 찾으러 오면 돌려주면 끝이니까. 나중에 민도 그렇게 따라하니까 몸이 한결 가벼워졌어. 신경 써야 할 건 저 아이의 눈빛이야. 이렇게 어린데도 그런 눈빛이라니. 정말 문제야. 덤으로 바렐도 장기 임대할 집을 찾으려 하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돈은 충분해도 평소처럼 술 먹으러 다닐 수가 없네. 마침 그때 프레이야가 와서 분실물을 찾고 있었어. 선생님은 바로 알아보고 말을 걸었지. 그가 까다로운 사람이라는 걸 알자 저 아이는 전날 화난 표정을 지으며 천천백일 중에서 문제를 일으키려 했었어. 프레이야가 돌려달라 하자 이미 접수처에 맡겼으니 침착하라고 조언했어. 물건이 기사단 접수처에 있다는 걸 알고 그 아이도 잡히는 게 두려웠지. 그 물건이 도둑질한 게 아니라 중요한 물건이라는 걸 알자 도와서 찾아주자고 제안했어. 그렇게 하면 자신의 물건이라는 걸 증명하지 않아도 되니까 더 빨랐거든. 그 아이 같은 과격한 표정의 여자애는 처음 봐서 좀 겁났어. 이름 묻자 거절했고 도둑질은 그만두라고 충고했지. 아이가 돌아서자 바렐은 상대가 옳고 그름을 구분할 줄 알면서도 상황에 몰려 소매치기를 한 것 같다고 깨달았어. 물건을 되찾은 후 바로 돌려주지 않고 이야기를 하자고 했어. 너무 오래 끌자 알루시아가 나타났어. 그녀는 그 아이가 선생님의 서자가 아닌지 물었지. 베로는 제자에게 미쳤냐며 그런 말을 하다니 꾸짖었어. 안으로 들어가 상황을 설명하자 루시아가 이해했어. 프레아는 자신만만했고 잡힐까봐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 일도 안 했다고 말했어. 나도 동의해. 왜냐면 내가 먼저 행동해서 소매치기를 당하지 않았으니까. 중요한 건 그가 다시는 그 아이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길 바랐는데 그게 상관없다는 꾸중을 들었어. 원래 그 물건은 자기 것이니 돌려줘야지. 집에 가자. 그 아이가 너무 솔직해서 소매치기 직업은 포기하겠다고도 안 거짓말했어. 알리아는 단장 앞에서 그런 선언을 하다니 정말 무모하다고 칭찬했어. 그녀는 마법 도구 없이 마법을 쓰는 재능에 대해 알고 싶어 했어. 나라에서 지원하니 배워보라고 조언했지. 이 말을 들은 바렐은 자신이 정말 훌륭한 사람을 키웠다고 기뻐했어. 프레이야도 자신의 사연을 털어놨어. 500만이 필요하지만 딸을 위해서가 아니라 언니를 살리기 위한 거라고. 그 돈이 모이면 마법으로 사랑하는 언니를 부활시키겠대. 여기까지 듣고 두 사람은 이게 사기라는 걸 바로 알아챘어.
시간이 부족해 돈 벌 시간이 없어서 소매치기를 한 거라고. 베로는 그 아이가 이용당하고 있다는 걸 그냥 넘어가고 싶지 않았어. 알리아도 상황을 이해하고 잠시 나가겠다고 했지. 선생님은 남아서 그 아이에게 빵과 차를 대접하며 시간을 벌었어. 배가 고프다고 소리내자 검을 들고 가서 엄청 큰 빵을 사다 줬어. 프레이야는 예의 차리지 않고 바로 접시를 집어들었어.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 그는 그 아이가 지친 눈빛을 보여서 걱정된다고 이야기했어. 중년 아저씨인 자신은 듣는 것밖에 못하지만 도와주고 싶었지. 서로 이름을 소개하고 자신을 어린애 취급하지 말라고 했어. 물건을 되찾고 행복한 표정을 짓고 돌아가려는데 루시가 나타났어. 여기 인재와 마법 관련 사건이 있다고 들었으니 흥미를 느꼈지. 알루시아의 이야기를 듣고 마법단 지휘관은 바로 영입하려 했어. 항상 사람이 필요하니까. 프레이야 데크를 소개했지만 애라고 생각해서 루시는 화내지 않았어. 여기에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한 아저씨가 있었거든. 하지만 지금은 겁을 먹었고 그래서 불꽃으로 차를 대어 보이며 프레이야를 놀라게 했어. 이때서야 정말 마법단 지휘관님을 믿게 됐어. 루시는 마법 학원에 가라고 권했어. 500만이 있어도 언니를 구할 수 없으니까. 세상에 부활 마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지. 아무리 대가를 치러도 죽은 사람은 절대 살아나지 않아. 선생님이 친구를 말리려 했지만 실패했어. 어차피 말할 거라. 프레이야는 자신의 기적을 봤으니 언니가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어. 조금일 뿐이지만 그 이름은 죽은 자가 움직일 수 있게 해줬어. 그는 부활 비용으로 500만 원을 요구했어. 이 기간에 그녀가 돈을 벌면 시체는 부패하지 않을 거야. 듣자마자 마법단 지휘관은 이게 싸구려 사기인 걸 바로 알았지. 그는 세상에 부활 마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확언했어. 프레이야에게 물었지. 어린아이를 도둑놈으로 만드는 자를 믿겠냐. 평생 마법을 연구한 사람을 믿겠냐고. 베로는 이 아이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겨 도와주고 싶어 했어. 루시는 죽은 자를 부활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졌어. 그가 거짓말하면 돌아가신 누나의 영혼을 더럽히고 오염시키는 거나 다름없으니까 그런 자들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이 말에 프레이야는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어. 루시는 직접 그자와 맞서 자신의 말이 진실임을 증명하고 싶었지. 만약 자신이 틀리면 그 아이에게 500만 원을 주어 누나를 스스로 구하게 할 거야. 이 동생은 최근 감시받는 황혼 조직을 언급하며 상황을 더욱 긴장시켰어. 그들은 그 아이에게 길 안내를 요구했어. 제때 은신처로 돌아가지 않으면 다른 일당의 의심을 살 테니까. 의심스러워하면서도 결국 프레이야는 따르기로 했지. 알리아는 공격 준비를 위해 사람을 부르러 갔고 루시는 기사가 동행하면 너무 눈에 띈다며 말렸어. 당분간 자신과 비가 먼저 가서 마음대로 하겠다고 했지. 평소에 그는 문제에 휘말리는 걸 싫어하지만 이번 일만큼은 아이들을 이용하는 자들이 싫어서 어쩔 수 없이 참여했어. 은신처로 돌아가는 길의 3명은 프레이야의 출신에 대해 이야기했어. 두 자매는 예전부터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고 부모는 없었던 것 같아. 그 아이가 살던 곳은 고아들이 많았지만 뛰어난 마법사들을 많이 배출한 요람이었어. 안내에 따라 두 어른은 꽤 낯선 곳에 도착했어. 누가 알았겠어. 황혼의 어둠 일당이 이렇게 길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을 줄은? 위험한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말이 이번 경우에 딱 맞는 것 같아. 들어가려는데 프레이야가 이 문은 안 열리고 뒷문으로 가야 한다고 했지만 루시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 그녀가 한번 불자뼈이 날아가면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보냈지. 한 녀석이 어린애라고 생각해 만져보려다 날아갔어. 마법단 지휘관이 와서 수장과 이야기하자고 했지만 서로 무시했어. 애들은 검술대가에게 맡겼지. 그가 나무검을 쓰는 걸 보니 무시받는 기분이었어. 프레이야가 경찰을 데려온 걸 알고 그 아이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맹세했어. 하지만 달려들자 비가 감히 버릇없이 굴었다고 목에 검을 꽂았어. 수장 밑에 있던 녀석은 소리에 놀라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어. 당연히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지. 찾아온 손님이 마법단 지휘관이라니 뜻밖이라고 했어. 루시는 죽은 자를 부활시킨다고 주장하는 자가 마법을 모독한다며 꽤 화가 났어. 이 자는 마법이 전혀 없고 마법 도구의 도움을 받는 거였어. 처음에는 얼음 마법을 썼지만 전혀 피해를 주지 못했지. 그녀는 상대가 장비를 많이 착용했다고 칭찬했지만 그 정도면 좀 심심하다고 했어. 상대가 중력 마법으로 물체를 조종하기 시작했어. 이것도 프레이야를 속여 누나가 움직였다고 믿게 한 수단이었지. 그가 웃으며 말했어. 어린애들은 정말 속기 쉽구나. 루시는 공중에 들려있는 상태에서도 반격을 계속했고 단 한 번의 진지한 공격으로 상대를 즉사시켰어. 사람들은 장난감으로 싸우는 녀석들이 진짜 상대를 이길 거라 생각하는 게 웃긴다고 비꼬았어. 민 역시 나무검으로 거의 다 정리했는데 실력 차이가 너무 컸어. 한 녀석이 누나 시체에 대해 프레이야를 협박했지만 비가 바로 제압했어. 친구는 수장 녀석을 끌어올려 방금처럼 맞고 싶지 않으면
전부 밝히라고 협박했지. 그는 너무 아파서 부활 마법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큰 충격을 받은 프레이야는 매우 슬퍼했어. 일이 끝나서 루시는 먼저 돌아갔고 나중에 기사단이 와서 정리할 거야. 바르는 남동생을 위해 누나를 찾으러 남았지만 찾지 못했어. 이제 부활 마법이 없다는 걸 알았으니 적어도 아이는 가족을 제대로 묻고 싶어 했어. 위로하기 위해 선생님은 주변에 도와줄 좋은 사람들이 많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 아까 그 녀석이 내가 화나서 그런지 마지막 녀석을 그렇게 세게 때려서 오히려 좀 기뻤어. 그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두목이 뛰어난 마구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뒤에 더 무서운 세력이 있다는 증거야. 루시는 이후에 프레이야를 돌보는 일을 맡고 나중에 엠느를 만나기로 약속했어. 그들이 잠시 헤어진 바로 그때 누군가 와서 증거를 지우는 마법을 써서 두목이 현장에서 폭발했어. 그는 교회로 돌아가서 그 노인을 보고했고 노인은 매우 기뻐했어. 그는 많은 시체를 모아 주님의 기적을 만들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어. 다음날 훈련이 끝나자 알루시아가 엠에게 어제 호송 중 죽은 자에 대해 알려줬어. 갑자기 그의 몸이 폭발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대. 시체 안에는 마구와 비슷한 것이 있었어. 현재 기사단은 마법단의 도움을 받아 조사하고 있어. 베로가 그들이 모은 시체에 대해 묻자 남은 부하들은 전혀 몰랐어. 그래서 지금 그 시체들이 어디로 옮겨지는지는 미스터리야. 두목은 희귀마구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 분명 뒤에 누군가 있어. 이 얘기만 나오면 M은 귀찮아하는 것 같아. 어젯밤에 모든 일이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잠시 후 선생님이 반더씨가 만든 검을 가지러 왔어. 이 무기는 갈게가 정말 오래 걸렸대. 힘들었지만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대장장이가 매우 기뻐했어. 쿠르니도 검이 정말 예쁘다고 칭찬했고 바렐은 자기 아저씨 같은 사람에게는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어. 작은 녀석은 반대로 아주 잘 어울린다며 선생님에게 검을 써보라고 했어. 민도 꽤 기대해서 이따가 집에 가면 써보기로 했어. 그런데 골목을 나오자마자 바로 루시를 만났어. 그녀는 중요한 일이 있어서 엠를 데리고 가자고 했어. 곧 그들은 그녀의 집에 도착했어. 작아 보여도 루시는 엄청 큰 집에 살고 있어. 프레이야에 대해 묻자 아직 괜찮다고 했어. 지금 입학 절차를 준비 중이고 안에는 또 다른 노인이 기다리고 있어. 바로가 너무 쭈뼛거려 누군지 몰랐는데 그가 스핀교회의 입으로 이 신부라고 소개받았어. 듣고 나니 이 사람이 바로 옆 나라에서 왔다고 해서 다들 놀랐어. 그가 인사한 후 본론으로 들어갔어. 어제 폭발한 자의 마구는 모두 이웃 왕국에서 만들어진 거였어. 이 마구들은 주교 레베러스를 통해 그에게 전달됐대. 대신 그 녀석은 시체를 모아줘야 했어. 그리고 입막음을 위해 원격 조종 마구를 터뜨렸을 가능성이 커. 이상한 점은 주교가 왜 시체를 모으는 거지? 친구가 말하길 그들은 스핀의 기적을 사용하려는 것 같대. 마법 중 최고급은 스핀신이 행하는 것으로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거야. 아무도 본 적이 없어서 전설로 여겨져.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몇몇 사람만 알고 있어. 레베로스 주교가 시체를 모으는 건 이 기적을 연구하려는 거겠지. 만약 일이 깨끗하다면 문제 없겠지만 그래서 이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조사하고 밝혀야 해. 레베로스는 현재 북부의 스핀교에 있어. 기사단은 내일 그를 소환했어. 협조하면 좋지만 도망가려 하면 막아야 해. 갑자기 바렐은 이 일에 불길한 느낌이 들었어. 친구도 선생님이 이번 일에 힘써주길 바라고 있어. 기사단과 마법단이 개입하면 국가적 문제로 번질 거야. 이브로이는 주교라서 더 손대기 어려워. 그래서 엠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알루시아도 상황을 이해했고 모든 준비가 끝났어. 레베로스의 죄가 확정되면 프레이야에게 불행을 가져온 것에 대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엠에게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그도 고민했어. 프레이야의 시체를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참가하기로 했어. 그리고 사건이 끝나면 큰 보상도 받을 거래. 그래서 마치 모험가처럼 임무를 수행하는 셈이지. 문 앞에 다다랐을 때 마침 그 여동생이 새 옷을 입고 돌아왔다. 프레이야는 이곳에서 살며 아주 잘 돌봄을 받고 있는 것 같다. 루시는 필요한 것들을 다 샀는지 물어봐서 그녀가 조금 부끄러워했다. 왜 아저씨가 여기 온 건지 모르겠지만 베로가 나를 불러서 잠깐 이야기하자고 했다. 그녀가 더 좋은 삶을 살고 있는 걸 보니 그도 기뻐했다. 프레이야는 왜 모두가 자신에게 잘해주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루시는 어른들이 아이들을 돌보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나도 동의했더니 도둑질을 했는데도 돈을 받고 자유롭게 학교에 다니도록 허락받았던 이야기를 다시 들었다. 이런 감정에 프레이야는 당황스러워했다.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모든 게 너무 빨리 변해서 며칠 만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도 당연했다. 바로가 보고는 아이들은 그렇게 깊게 생각할 필요 없다고 조언했다. 그냥 편하게 지내고 삶을 즐기면 된다고. 여기서는 어른들이 속이거나 이용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동생은 아직도 이게 정말 괜찮은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물었다. 선생님은 다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니 천천히 익숙해지라고 했다. 아직 앞에는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런 말을 듣고 감화된 프레이야는 기뻐하며 아직 공격당한 일을 잊지 못하면 나중에 크면 한번 밥사라고 했다. 쓰다듬으려 하자 손을 치우며 애 취급받는 게 싫다고 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 바로도 집에 가서 밤에 있을 행동을 준비하러 갔다. 예상대로 루시가 말했듯이 이 무리들은 전혀 협력하지 않고 밤에 도망치려 해 민도 막으러 달려갔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청년 한 명에게 발각되었다. 그는 그들이 괴짜를 물리치기 전 키스하는 장면 전체를 목격했고 바로가 여기 올 거라 예상에 미리 막고 있었다. 막아서 어디 가려는지 물었는데 이미 다음 날 소집됐다고 했다. 이 자는 말을 아끼고 즉시 사람들에게 포위 명령을 내렸으며 모두 자신을 강화하는 마법을 썼다. 덕분에 속도가 크게 증가함에는 약간 놀랐다. 이 마법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효과가 이렇게 강할 줄은 몰랐다. 오랜만에 진짜 검으로 누군가를 베었지만 손대지 않으면 자신이 위험해지니 노력했다. 맨은 피하고 반격해 상대의 갑옷을 단번에 베어냈다. 다른 자들도 많이 몰려왔지만 맨의 제자들이 막았다. F가 도와주러 왔고 쿠르쿠르니도 와서 선생님은 위험하니 왜 왔냐고 걱정했다. 그 아이는 우리 그냥 지나가던 거라고 핑계를 댔다. 그들이 도와줘서 모든 게 더 쉬워졌다. 이들의 강화 마법은 매우 강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은 지속시간이 매우 짧다는 것이다. 쓰면 몸도 약해져서 두 소녀가 검술고수를 먼저 보내라고 요청했다. 이 부분은 그들이 처리하게 하고 바로는 교회 안으로 달려갔지만 주교 초퍼가 막았다. 그는 뒤에서 부하에게 강화 마법을 걸고 죽은 자를 다시 움직이게 했다. 이것을 그가 기적이라 부르며 미는 역겹게 느꼈다. 그중 한 명은 프레이야와 매우 닮아 그녀의 언니임을 증명했다. 다른 방법이 없어. 그는 자신을 공격하는 좀비들을 베어야 했다. 머리를 베자 시체들이 정화되듯 사라졌고 마지막으로 프레이야의 언니가 가장 부드럽게 해방됐다. 그녀의 몸은 눈앞에서 사라졌고 맨은 여동생과 같은 반지를 간신히 지켰으며 아쉬움에 눈물을 흘렸다. 곧이어 상대도 엄청난 힘으로 전투를 시작했다. 그는 저 녀석들과는 완전히 달랐다. 베로는 속도와 힘에서 밀려 금방 부상당했다. 이곳에 온 후 가장 강력한 상대였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장난치는 인간은 용서할 수 없다. 맨은 진지하게 돌진해 공격했다. 바로가 피한 후 베어 상대를 놀라게 했다. 스퍼는 기적을 받았다며 절대 지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한 번 더 자신을 강화하기 위해 그는 마법 도구인 단검을 손에 찔러 힘을 한계까지 끌어올렸다. 공격 속도가 점점 빨라져서 검술대가도 모두 막을 수가 없어. 그는 몸의 중요한 부위를 방어하고 있어. 공격 능력에서 밀리지만 맨의 전투 기술은 완전히 우위에 있고 자신도 이 싸움에서 지고 싶지 않아 해. 그 결의로 맨은 침착하게 상대가 찌르도록 유인했어. 그 공격은 간신히 손을 스쳤는데 정말 위험했어. 단 1초만 늦었어도 상대 껌이 몸을 꿰뚫었을 거야. 반대로 상대는 모멘텀을 잃고 바로 손에 극심한 배임을 당했어. 가슴 갑옷도 찢겨버렸지. 하지만 그는 쓰러지지 않고 버티려 해. 스퍼가 계속 혈전을 벌이려 하자 배임팔이 견디지 못하고 부서졌어. 몸 전체가 마치 수백 번 베인 것 같아? 아마도 이게 마구 강화 부작용인 듯해. 베로가 상대에게 그만두라고 권했지만 그는 기적 때문에 내가 쓰러져도 괜찮다고 말했어. 다시 검을 휘두르려 했지만 힘이 다 빠져 쓰러지고 말았어. 그는 왜 상대가 저렇게까지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 상대는 웃으며 베로는 절대 이해 못할 거야. 곧 죽을 테니까 라고 했어. 긴장된 싸움이 끝나고 매니 밖에 나가보니 두 제자가 성공적으로 주교를 붙잡았어. F는 선생님 다친 걸 보고 좀 걱정했어. 다행히 상처는 깊지 않았어. 걔네는 자기가 우연히 온 거라고 계속 말하고 있어. 일부러 온 게 아니라고. B는 그 노인에게 시체 가지고 장난친 일에 대해 물었어. 노인은 웃으며 붙잡힌다 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했어. 기적에는 피가 필요해. 위대한 업적을 이루려면 필수라고 했지. 그는 세상을 구하는 이야기를 했지만 맨은 이해하지 못했어. 다음 날 맨은 친구를 만나 어제 일을 모두 이야기했어. 우선 그들은 진술을 받고 주교의 동기를 알아볼 거야. 루시는 약속대로 민을 데리고 보상을 보러 갔어. 꽤 넓은 집에 마당도 있고 그랬어. 맨이 늘 하숙집에서 살았으니 이게 가장 적절한 보상인 것 같아. 안에 들어가 보니 프레이야도 여기서 청소하고 있었어. 루시는 그녀에게 입학 결정에 대해 물었어. 입학은 그대로지만 보호자가 필요해서 여기서 지낼지 고민 중이라고 했어. 맨처럼 혼자 사는 사람에게 딱 맞는 조건이야. 그는 이 점에 대해 조금 부담을 느꼈어. 루시는 어제 일에 대해 자세히 말하지 않고 비가 최선을 다했다고만 했어. 그래서 스스로 맨과 살지 비와 살지 결정하라고 했지.
동생은 맨을 믿고 여기서 살기로 결정했어. 검술대가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가볍게 웃으며 받아들였어. 적어도 이제 집세는 안 들 테니까. 며칠 새새집에 살면서 맨은 아주 만족했어. 필요한 게 다 있었거든. 마당부터 넓은 욕실까지. 이사 온 지 5일쯤 돼서 아직 좀 익숙하지 않아. 평소에 맨이 요리하고 프레이야가 청소를 담당해. 같이 살지만 아직 서로 깊이 속마음을 나누진 못했어. 베로는 동생이 자기 같은 아저씨와 같이 산다는 결정을 듣고 꽤 놀랐어. 취향과 음식에 대해 물었더니 동생은 그저 먹을 수만 있으면 된다고 대답했어. 세탁은 남주가 손대지 않아도 된다더라. 동생 습관은 옷을 불리고 짜서 말리는 거지 세제는 안 쓴대. 주변 모든 것이 걱정되고 화장실 써도 되냐고 묻는 바람에 베로가 할 말을 잃었어. 왜 본인의 집인데 그런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어. 듣고 프레이야가 다음부터는 묻지 않겠다고 했어? 아마도 예전 사악한 환경에서 그렇게 살아서 어쩔 수 없었나 봐. 더 친해지려고. 남주가 자주 데리고 놀러 다녔어. 함께 살면서 사이좋게 신뢰하며 지내기란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는 둘 사이에 차가운 거리감을 깨고 싶었어. 지금까지 이런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서 프레이야도 만족했어. 다음에는 바렐이 동생을 데리고 유명한 연극을 보러 갔어. 그는 시골 아저씨라 여긴 처음 와본 거였어. 오후 내내 앉아서 서로 이야기가 꽤 재미있다고 평가했어. 연극하는 사람도 꽤 흥미로웠어. 다음 날 프레이야는 입학 전에 학교에 익숙해지기 위해 가야 했어. 원래 혼자 가려 했지만 선생님이 안심을 위해 같이 가셨어. 지금은 보호자라서 방심할 수 없었거든. 확실히 마법사를 양성하는 전문학교는 매우 넓었어. 안으로 들어가니 한 교사가 나와서 환영 인사를 했어. 그분은 자신이 이 학원의 지도자 중 한 명이라고 소개했어. 베로는 여기 들어오자마자 너무 넓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고 인정했어. 선생님이 안내해 주셔서 정말 다행이었어. 프레이야는 낯선 사람과의 소통에 익숙하지 않아서 긴장하는 표정을 지었어. 안으로 들어가서 소개받은 사람에 대해 물었어. 남주인공은 그 사람이 마법단 지휘관인 루시라고 말했어. 이곳 학생들도 매우 예의 바르고 교사를 보면 바로 인사해. 미래에 모두 나라를 이끌 마법사가 될 수 있는 아이들이야. 그래서 교육 환경의 모든 요소가 갖춰져야 해. 예절 교육에도 신경을 많이 써. 미는 프레이야가 이곳에 익숙해지려면 꽤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직접 소개해 주셔서 시험은 보지 않아도 된대. 전공 선택에 대해 두 사람도 아무것도 몰랐어. 파일에는 마법사는 5개 전공으로 나뉜다고 설명되어 있어. 프레이야는 불마법을 쓸 수 있어서 공격 쪽에 치중할 거야. 그 밖에 치유나 강화 같은 종류도 있어. 학교 기숙사에 남을지 묻자 두 사람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 여기서는 농촌 출신 학생들도 많이 받아서 편하게 자고 먹을 기숙사가 당연히 있어. 안내받으며 구경하는데 기숙사 공간이 너무 넓어서 입이 딱 벌어졌어. 식당도 깨끗하고 아름다워. 모든 게 집보다 더 편리하다고 할 수 있어. 돌아가면서 두 사람은 기숙사가 정말 훌륭하다고 인정했어. 남주인공은 그 애가 기숙사에서 사는 게 낫겠다 생각했지만 성격상 친구들과 어울리기 힘들까 걱정했어. 베로는 일단 자기 집에서 좀 더 같이 지내면서 익숙해지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 점심에 뭘 먹고 싶냐고 물으니 프레이야가 냉정하게 대답해서 더 걱정했어. 근처에서 소시지를 파는 걸 보고 두 사람도 들어가서 먹었어. 거기서 리산드라도 있어서 같이 앉자고 했어. 요즘 그 애가 임무를 하느라 앞에 있는 동생을 몰랐거든. 선생님은 세검에 대해 정말 고마워했어. 동시에 프레이야와 관련된 사건들도 이야기했어. 그가 그 애를 돌보며 보호자 역할을 한다는 사실에 리산드라는 너무 놀라서 거의 기절할 뻔했어. 질투도 했지만 선생님의 결정이라 간섭하지 않기로 했어. 최근 생활에 대해 무짜 제자였던 그가 요즘 몬스터 사냥이 많다고 했어. 외부에서 사절단이 방문할 예정이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대. 이건 동맹과 모험가 협회의 연례 회의이고 모험가들이 회의 기간 내내 경비를 맡아. 식사 후 베로는 프레이야를 먼저 보내고 자신은 기사단에 가야 했어. 이 기회에 리산드라가 이 아이와 친해지길 바랐어. 친구가 없으니까. 그녀는 마법학원에 들어가면 최고 실력자들과 경쟁해야 한다고 상기시켰어. 그러니 선생님 얼굴에 먹칠하지 않도록 힘내라고 했어. 동생은 자신이 아저씨가 얼마나 강한지 잘 안다고 해서 리산드라가 불만이었어. 둘이 거의 싸울 뻔해서 베로가 중재했어. 맞는 말이니까. 그 여학생도 침착해져서 사과했어. 자신이 선생님을 가장 멋진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맨을 아저씨라고 부른 건 용납할 수 없다고 했어. 그 눈빛을 보고 리산드라는 그 동생이 매우 이해심이 깊다는 걸 알고 나중에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어. 평가하자면 그 아이는 약간 무뚝뚝하지만 솔직해서 앞으로 더 발전할 거야. 아직 프레이야를 기숙사에 둘지 자기 집에 둘지 결정하지 못해. 남주인공이 알루시아에게 의견을 물었어.
듣고 나서 그 애도 매우 놀라고 질투했어. 쿠루니는 기숙사에 사는 게 1순위 선택이라고 평가했어. 통학 시간이 절약되니까. 게다가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어. 프레이야가 기숙사가 자기 구세주라고 했으니 분명히 정말 좋을 거야. 그가 걱정하는 건 그냥 그 아이가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지 뿐이야. 베로도 최소는 프레이야가 안전지대를 벗어나 성장하는 거라고 생각해. 계속 보호만 하면 안 좋으니까. 알루시아도 이 의견에 동의해. 선생님과 다른 여자가 같이 사는 게 싫거든. 오후에 확실히 하려고 그가 루시를 찾아가 의견을 물었어. 그녀도 기숙사가 더 편리하다고 인정했어. 프레이야도 옛날에 집이 멀어서 학교에서 사는 게 가장 편했다고 말했지. 게다가 그녀는 루시 말로는 프레이야의 개인 트레이너가 될 거래. 인재가 부족해서 그 아이는 확실히 최고의 대우를 받을 거야. 곧 선생님이 될 프레이야도 칭찬을 요구했어. 남주가 웃으며 그녀가 너무 잘한다고 했어. 모두가 프레이야를 학교에 살게 하라고 조언해서 베로는 좀 속상했는지 그냥 가버렸어. 프레이야, 오늘 선생님이 정말 이상해. 루시는 분명 그가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 보호자로서 베로는 자신이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프레이야가 여기서 살기로 했을 때 그는 정말 기뻤어. 하지만 오늘 그 아이가 기숙사 생활을 좋아하는 걸 보니 보호자로서 당연히 그녀의 선택을 우선시하고 싶었지. 집에 돌아온 후 그 여자아이는 이상한 소리가 나는 곳을 보라고 아저씨를 불렀어. 나무집이라 쥐가 쉽게 파고들기 쉽거든. 그가 조심스럽게 장롱을 옆으로 옮기자 엄청난 굴이 발견됐어. 그 굴에서 쥐들이 집 안으로 달려나와 베로가 잡으려고 쫓았지. 프레이야는 그냥 쥐라면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베로는 그렇지 않았어. 혹시라도 옷이나 물건을 물어뜯으면 쾅! 게다가 쥐는 병을 옮기니까 반드시 쫓아내야 해. 여동생은 자기가 그렇게 약하지 않다고 말했어. 전에 남쪽 구역에서 살 때 항상 쥐가 있었거든. 매는 진지하게 다시는 그런 생활을 하게 하지 않겠다고 말했어. 그 말에 프레이야는 감동했어. 그렇게 쥐떼가 쫓겨다녔지만 아직도 떠나지 않았지. 결국 그가 탁자를 뒤집어야 한 마리를 잡았어. 쥐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몰라 매의 반응은 소용없었어. 다행히 마지막에 프레이야가 불을 붙여 도와줘서 성공적으로 잡았지. 민망해서 그 여자아이는 다른 곳으로 가버렸어. 안심시키려고 베로가 쥐를 쫓는 공을 사왔어. 다음에 여기에 들어와도 쥐가 머무르지 못할 거야. 남주는 요리하러 가면서 여자애한테 책 읽거나 뭐 하라고 했는데 도와주고 싶다고 했어. 선생님은 기꺼이 프레이야에게 채소 껍질 벗기기를 부탁했어. 솔직히 혼자 사는 건 외로워. 전에매는 가족과 도장아이들과 같이 살아서 매일매일 즐거웠거든. 동생이 여기 있길 바라지만 작은 아이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해. 어차피 휴일이나 명절 때는 돌아올 테니까. 저녁 먹으면서 그가 오늘은 네 덕분에 요리가 빨리 끝났다고 칭찬했어. 그 말을 듣고 그녀는 다음에는 요리 배우고 도와줄 거라고 했지. 바로는 그게 매우 좋다고 생각해. 앞으로 필요할 거니까. 그 아이가 지금 당장 배우고 싶다고 해서 그가 놀랐어. 기숙사에선 이미 음식이 준비되어 있는데 말이지. 프레이야는 놀란 표정으로 학교에서 산다고 말한 적 없다고 했어. 그녀의 선택은 집에서 사는 거야. 남주는 거기엔 맛있는 음식도 많고 이동도 편하고 동갑 친구도 있어서 말렸지. 결국 프레이야는 민과 함께 여기 남기로 했어. 그러니까 내일부터 요리하는 법 가르쳐줘. 나도 네게 도움이 될 테니까. 그 말을 들은 바로의 마음이 훨씬 기뻐졌어. 사실 프레이야는 그냥 따뜻한 밥 한 끼면 돼. 꼭 맛있는 걸 먹을 필요는 없어. 그래서 남주의 질문에 쌀쌀맞게 대답하는 거야. 며칠 후 모두 훈련을 마치자 알루시아가 베로를 찾아와 이야기를 했어. 이 문제는 선생님의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 그녀는 신비로운 표정을 지으며 선생님에게 새 옷을 사주겠다고 했는데 그는 이해하지 못했어. 이유는 사절단이 방문할 예정이기 때문이야. 지난번에 리산드라가 말했으니까 그가 이미 알고 있었어. 그 말을 듣고 알루시아는 그 애가 먼저 말했다는 것에 속상해했어. 결국 각자 다른 임무를 맡아 대표단을 맞이할 거야. 기사단은 보호 임무를 맡아가는데 상대 쪽은 왕국의 정치와 외교 문제와 관련돼 있어. 학생은 선생님에게 보호를 부탁하며 두 나라 귀족에게도 소개하고 싶어해. 쿠루니와 드라우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지지했어. 그들은 선생님의 이름이 국경 밖까지 널리 알려지길 바라고 있어. 알루시아는 미니 눈에 띄는 걸 싫어하는 걸 알지만 지금은 기사단을 이끄는 사람이야. 왕가의 승인을 받았으니 베로는 만남에 꼭 필요한 존재야. 그 말을 듣고 선생님은 어쩔 수 없이 동의했어. 쿠루니는 모든 게 평소처럼 간단할 거라 생각해서 선생님이 걱정할 필요 없다고 했어. 부대장은 그 말을 듣고 방심하지 말라고 요구했어. 그 여자애는 본론으로 들어가서 선생님 새 옷 사러 가는 얘기를 꺼냈어. 왕가를 만날 때 지금 모습으론 안 된대. 적어도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해. 기사단원들은 갑옷이나 제복을 입을 수 있어. 하지만 베럴은 멤버가 아니라서
그들과 똑같이 입을 수 없어. 그가 시간이 나면 직접 고르겠다고 하자 반대했어. 알루시아가 선생님이 아직 수도의 모든 가게를 잘 모른다고 했어. 그래서 자신이 안내자가 되어 적합한 가게를 잘 알고 있다고 했어. 그녀는 내일 오후에 남자 주인공이 함께 옷 고르러 가자고 부탁했어. 베로가 동의해서 그녀가 훨씬 기뻐했어. 그러나 그는 이 아가씨가 중년 아저씨한테 관심을 가지는 게 민망하다고 생각해서 기뻐하지 않았어. 쿠루니는 단장이 아주 신나 보여서 들어오는 선생님이 자기 스승이라면서도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 했어. 저녁에 미는 집에 돌아와서 옷상자를 받았어. 여러분이 전부 여자 옷이라 프레이야를 위한 것 같았어. 편지에는 지난번 일에 대한 감사라고 적혀 있었어. 글씨체로 봐서 바로는 에로이 씨가 쓴 거라 생각했어. 그 애는 이 옷들이 자신과는 전혀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어. 선생님은 아주 잘 어울린다며 웃었어. 게다가 고를 옷도 많다고 했어. 둘은 평소처럼 저녁을 먹으며 알루시아가 옷 사러 간 이야기를 했어. 프레이야는 그 누나가 기사단 단장임을 기억하고 있었어. 바로가 같이 체험하러 가자고 했지만 거절당했어. 그가 설득하려 했지만 알루시아가 아이들을 좋아하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고 했어. 프레이야는 단호히 거절해서 바로가 이해하지 못했어. 다음날 약속대로 알루시아가 아주 예쁜 평상복 차림으로 왔어. 선생님은 처음 보는 스타일에 멍해졌어. 그녀는 교복 입고 쇼핑하기 불편하니까 이렇게 입는 게 더 낫다고 웃으며 말했어. 베로가 옷이 잘 어울린다고 칭찬하자 그녀는 얼굴이 새빨개졌어. 쿠루니와 드라우는 단장이 뭘 하는지 궁금해하며 따라갔어. 쇼핑 장소는 가장 발전한 중심가였어. 가게들은 모두 고급품이고 귀빈을 만날 때 적합했어. 시골 출신 검성은 이런 종류에 어울리지 않아 부끄러웠어. 안으로 들어가자 사장이 알루시아를 알아보고 반갑게 맞이했어. 얼핏 봐도 모든 옷이 좋은 품질이었어. 검술 대가인 그는 미적 감각이 부족해 알루시아에게 고르라고 했어. 두 여자가 예쁜 옷을 찾아 선생님께 보여줬어. 미는 너무 화려해서 깜짝 놀랐어. 전혀 어울리지 않았거든. 사장도 선택을 칭찬하며 아주 어울린다고 생각했어. 선생님은 그가 장사하려 그런 말을 한 걸 알면서도 선택지를 냈어. 다른 걸 고르려다 바로가 저 애에게 맡기면 위험하다고 느껴 직접 한 벌 골랐어. 주위를 둘러보다가 적합한 옷을 발견했어. 보기에 좀 단조롭지만 튀지 않으려는 그의 의도였어. 알루시아도 선생님의 결정을 존중하며 그 옷을 사기로 했어. 밖으로 나오자 다른 가게들도 계속 방문했어. 마침 배도 고팠기에 그녀가 선생님을 식사하러 데려갔어. 쿠루니는 두 사람 분위기가 즐거워서 기뻤어. 단장이 이렇게 웃는 건 처음이었거든. 한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며 미는 이곳이 정말 화려하고 음식도 정성스럽게 준비되고 장식됐음을 느꼈어. 맛도 중요하지만 보기에도 좋아야 해. 알루시아는 지금 의도를 드러냈어. 아까는 쇼핑, 지금은 함께 식사하는 거야. 이건 데이트랑 다를 게 없어서. 그녀는 너무 기뻐서 깔깔 웃었다. 나머지 커플도 이 모습을 보고 충격받았다. 평소에 그런 표정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쿠루니는 진짜 데이트 중이라고 생각했다. 들어오는 우리끼린 데이트겠지만 정중히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필요한 걸 다 사고 나니 해가지고 베로는 동생에게 정말 고마워하며 즐거운 경험이었다고 했다. 알리아는 사실 이렇게 함께 밥 먹으러 가는 걸 오래전부터 원했다. 그날 선생님이 밥 먹자고 했지만 결국 못 갔던 것을 떠올렸다. 그리고 오늘에서야 그 바람이 이루어졌다. 검술의 대가인 스승은 곧바로 돌아가고 제자는 그 모습을 바라봤다. 단장이 계속 서 있는 걸 보고 들어오니 먼저 다가갔다. 그는 하루 종일 따라다녀서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그녀는 신경 쓰지 않고 무슨 말하고 싶은지 물었다. 청년은 호기심에 지휘관의 스승님이 누구냐고 물었다. 다음 날로 장면이 바뀌고 모든 게 평소처럼 진행됐다. 쿠루니는 어제 일에 사과하러 갔다. 선배가 단장을 만나자 무서워서 먼저 도망쳤다. 따라가자고 한 건 자신이라 약간 미안해했다. 그때 알루시아가 나타나서 그를 나무라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보고 동생은 어제 따라간 일로 아버지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바로 도망쳤다. 다행히 들어오는 이 일을 말하지 않았다. 어제 질문을 떠올리며 그도 충격을 받았다. 단장은 스승님의 행복을 바란다며 핵심에 답하지 않고 떠났다. 오늘 그녀는 또 비와 결투를 원한다. 이곳 누구도 스승님의 실력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녀는 왕족을 만나기 전에 민과 대결하고 싶어한다. 누가 이기고 지든 검술 대가와의 싸움에 단장이 전력을 다할 것임은 분명하다. 이 경기는 스승님의 실력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부단장은 그녀의 진짜 목적을 궁금해하며 물었다. 알루시아는 이기면 오랫동안 품어온 소원을 말하겠다고 솔직히 말했다. 그 말을 듣고 청년은 그게 고백일 수도 있다고 깨달았다. 쿠르니도 듣고 매우 놀랐다. 그들의 지휘관은 아름답고 똑똑하며 엄격하지만 다정하다. 누가 그 여자의 고백을 거절했는지 궁금해했다. 마침 베로가 있어 도전하자고 했다.
도전에 응하자 스승님은 침착했다. 알루시아는 파견단이 곧 온다며 더 연습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능하면 도와달라 해서 그도 동의했다. 두 최강자의 대결은 모두의 관심을 끌었다. 이렇게 연습 경기를 가진 지 얼마나 됐나. 지금 그녀가 기사단장이라 배로는 최선을 다해 싸워야 지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적어도 알루시아 연습을 돕고 싶었다. 미녀인 그녀가 스승님이 자신을 어떻게 부르는지 물었다. 약간 자만하지만 별명은 신속검으로 수도에서 가장 빠른 배기의 소유자다. 시작하자마자 그 별명이 맞다는 걸 증명했다. 베렐은 공격 속도에 충격을 받으며 간신히 막았다. 알루시아도 보통은 첫 공격에 바로 패배하는 데 칭찬했다. 동생이 진지하니 반격하려 했었다. 보통 기술을 쓰면 어떤 신호가 드러난다. 하지만 알루시아는 그렇지 않고 곧바로 속공해서 신속검이라는 별명에 걸맞다. 양쪽 모두 집중해 강력한 공격을 쏟아내며 알루시아가 오늘의 실력을 얻기까지 많이 연습했음이 느껴졌다. 서류일로 바빠도 실력은 믿기 어려울 정도다. 스승님은 금세 몇 대 맞으며 동생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자신은 지고 싶지 않아 이기려 애썼다. 그래야 그녀가 지금보다 더 강해질 테니까. 알루시아는 스승님의 노련한 검수를 볼 수 있어 기뻤다. 반대로 민도 그녀가 무술관을 떠난 뒤 훌륭한 기술을 봤다. 이 싸움은 아직 승패가 불분명하지만 기사의 단장이 스승님보다 훨씬 주도적이다. 민의 전투 스타일은 방어 후 반격으로 자연스러운 반사를 최대한 활용한다. 쿠루니는 꼭 지휘관에게 이기고 싶어 했어. 그래야 고백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선생님은 지금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잠시 후 바레리 제자의 환영 이동 방식을 드디어 알아냈어. 속도가 절대적인 게 아니라 알루시아가 무릎을 잘 써서 움직임을 숨긴 거야. 그래도 알면서 반격하기는 어려워. 정정당당하게 이길 수 없다는 느낌이야. 검술 대가는 계획을 세웠어. 먼저 허점을 노출하며 유인하는 거지. 알리아가 그걸 보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돌진했어. 그런데 그녀가 선생님에게 옷을 잡혀 그대로 땅에 넘어지고 말았어. 그렇게 경기가 끝났고 승리는 보엘에게 돌아갔어. 실제 전투라면 룰이 없으니까 이 승리는 인정받았어. 게다가 여기서는 아무도 그들의 단장을 이렇게 쓰러뜨릴 힘이 없어. 게다가 그 아이의 속도도 따라잡기 힘들고 매는 그녀의 검술이 정말 아름답다고 칭찬했어. 하지만 상대가 항상 검만 휘두르는 건 아니지. 이게 바로 바레리 제자에게 기억시키고 싶던 점이야. 알리아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마워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아직 고백하지 못해 속상했어. 두 사람이 나중에 와서 안부를 물었어. 이기고 나서 고백할 거냐고 묻자 그녀는 아니라고 그냥 선생님과 옷을 더 사러 가고 싶을 뿐이라고 했지. 순진한 쿠루니는 그 말을 믿었어. 진짜라며 웃었고 드라우는 더 예리하게 단장이 고백하고 싶어하는 걸 알았지. 그녀는 여전히 선생님을 행복하게 하고 싶다고 말했어. 정말 멋져. 내가 선생님의 아내가 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꼭 내가 아니어도 괜찮아. 맨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여자라면 누구든 괜찮아. 밤에 집에 돌아온 베로가 오늘 경기에 대해 프레이야에게 이야기했어. 이겼지만 아슬아슬한 승리라 자랑스럽진 않았어. 제자와 최선을 다해 싸운 건 정말 멋진 일이야. 동생은 저 언니가 선생님이 자기만 바라보길 바라는 건 아닐까 생각했어. 기사단 단장을 이기고도 겸손한 건 정말 이상하지. 이 아이는 꽤 이해심이 있어. 더 말하려다 말렸어. 바로는 프레이야가 그들 사이 감정 문제를 암시하는 걸 알지만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첫째, 그녀는 제자고 둘째, 나이 차도 많이 나니까. 듣고 나서 프레이야는 요즘 세상의 나이 차를 걱정하는 건 구시대적이라고 생각했어.